센스. 22대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물가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용민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자, 민주당은 정책 수석 부대표, 운영 수석 부대표 이렇게 이원 체제입니다. 역할이 어떻게 나뉩니까?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당내 법안 등 정책과 관련된 것들은 정책 수석이 담당을 하고요. 네. 그 이외의 그 모든 여야 협상이라든가 국회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운영 수석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22대 국회 개원한 지 3주째 접어들고 있지만 대치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여야 원구성 협상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인가요? 네, 여전히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요. 네. 오늘도 계속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서 네. 뭐 이제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답답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11개 상임위는 지금 그 출범을 해서 그 각 상임위별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민생 문제와 관련된 현안들 아니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이미 좀 국회가 가동돼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 머지않은 시간 내 결론 내리겠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 며칠 끌다가 결국은 예정대로 가겠구나 이렇게 뭐 생각을 해서인지 여튼 지금 원구성 백지화하고 공개 토론하자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원래 뭐 오늘 정도의 본회의가 있고 원구성을 마무리할 거라고 저희는 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원식 의장께서 오늘을 넘겨서 조금 더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답답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뭐 가능한 주 초에 최대한 빠르게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상태예요. 네. 한편 국민의힘은 지금 계속 그 원점으로 되돌려서 다시 논의하자 혹은 처음부터. 뭐 법사위를 예. 넘겨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냥 시간 끌기고 면피용의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런 주장을 하려면 기존에 저희 원구성 협상 초창기부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초창기 원구성 협상에서는 굉장히 불성실하게 그 저희와 그 협상을 진행했거든요. 네. 저희가 11개 민주당 의석수들은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 상임위를 가져가게 되는데 7개 상임위 어떤 걸 가져갈지를 우리에게 알려달라라고 했는데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원점에서 되돌리자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구체적인 안 없이 시간 끌기 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가 뭐 최근에 법사위만 양보하면 운영이 과방위 등 중요 상임위는 양보하겠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대답할 차례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차원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법사위는 저희가 사실 뭐 처음부터 양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것인데 네. 여당이 왜 이렇게 법사위에 집착하는지 물론 초반에는 법사위 얘기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법사위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법사위에 갑자기 집착하는지 그게 좀 의심이 들어요. 네. 21대 국회 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당이 법사위를 열었더니 법사위를 가져갔더니 실제 법사위 회의가 거의 열리지를 않습니다. 이 여당이 국정을 책임지고 특히 국회 내에서도 민생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를 좀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되는데 물론 의석수가 적더라도 책임지고 끌고 갈 그런 의무들이 있는데 오히려 법사위를 통해서 법을 틀어막고 통과시키는 것을 막아서는 그런 행태들을 벌여왔거든요. 저는 지금 여당이 법사위 자꾸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지키기 위한 방탄 국회를 만들겠다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방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회동했는데 어떻게 우리 수석님 보시기에는 진전된 협상 내용이 나올까요? 아니면 여전히 평행선을 그릴 것이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뭐 제가 그 협상에 지금 들어가지는 않아서 정확히 내용을 알기는 어려운데 기존의 수많은 협상 과정을 경험해보고 또 오늘까지 입장 변화가 없었던 것을 보면 여전히 좀 공전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1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연금 개혁도 일단 무산됐습니다. 여야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아니면 모수개혁 우선 추진해야 그다음에 또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맞선 바 있습니다. 연금 개혁은 정말 하려고 한다면 22대 국회에서 빨리 시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21대 국회에서 사실 공론화 과정과 수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토론을 통해서 연금개혁안을 만들었는데 국민의힘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처리를 못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것도 역시 완전히 이제 원점보다 더 후퇴한 안인 것 같은데 저희는 처음에 그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과 관련된 이 모수개혁만 주장을 하면서 얘기가 접근이 됐는데 이제는 네. 갑자기 전체 구조를 다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빠르게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개혁 과제를 들고 나와서 연금 개혁을 사실상 또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은 저희가 놓칠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이제 보건복지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빠르게 다시 재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민 수석께서 소속된 법사위에서는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하실 예정인지 핵심 내용 미리 조금만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저희가 이 사건이 사실 크게 세 가지로 일단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최해병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누구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느냐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을 과연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이 했느냐와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박정훈 대령은 왜 항명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가 이것과 관련된 사건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핵심 증인들이 지금 다 나올 예정이라 이 사안들에 대해서 실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국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궁금하실 것들을 충분히 질문을 하고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증언 다 나올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핵심 증인이요. 임성근 전 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장관 이분들로부터 들어야 하는 내용 어떤 것들입니까?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법적 책임이 있는지 당시에 실종자 수색에 대한 지시 여부를 네.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지금 그 당시에 대대장과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이런 발언들을 하거나 최근에 또 군인들은 경우에 따라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라는 청년층이 듣기에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용납하기 어려운 군인들을 마치 소모품으로 표시하는 듯한 그런 망언들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평소에 그런 생각들을 해왔다라고 하면 이 사건에서 최수근 상병이 이렇게 사망하게 된데 사실상 굉장히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와 실제 개입 여부를 좀 꼼꼼하게 따져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저희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이게 가장 핵심으로 저희가 확인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물론 이종섭 전 장관은 지금도 인터뷰를 통해서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들은 계속 하고 있지만 과연 대통령이 과거에 쓰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가 있는데도 굳이 전화를 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따져 물을 생각입니다. 한편 그 박정훈 대령에 대한 그 수사 외압의 실체 같은 것들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박정훈 대령은 이종섭 전 장관에게 이 사건을 경찰로 넘기겠다라고 보고를 했고 결재까지 난 상태에서
갑자기 경찰에 넘기는 것을 보류하고 일부 사람들을 빼야 된다라는 지시를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부당한 지시 혹은 불법적인 지시, 우리 군사법원법상은 할 수 없는 지시인데 네. 그 불법적이고 부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지금 구속영장 청구되고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실체가 누구냐,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질문 대답 주고받는 과정에서 여하튼 이런 부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유족들 요청으로 해병대원 이름은 밝히지 않기로 했으니까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해병대원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법사위 제1소위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 심사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하면서 불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여당뿐만 아니라 사실 그 법안 심사에 참여를 반드시 해야 되는 법무부의 심우정 차관도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를 또다시 무력화시키려고 하거나 혹은 나중에 거부권 행사를 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김승원 법사위 간사이자 1소위원장은 그런 얘기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정부가 출석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라면 이 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법안에 대해서 또 거부권 행사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이 법안 심사, 국회법에서 정하고 헌법에서 정한 이 심사 절차에 참여해서 그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하면, 합리적인 의견이라면 민주당도 수용할 의사는 있기 때문에요. 나와서 같이 논의하기를 또 당부드립니다. 네. 해병대원 특검법은 민주당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입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 처리, 요거는 시점 한 언제쯤은 목표라 그럴까요? 예상하고 계세요? 네, 아직 장담하기는 이른데 저희는 그래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한 7월 초 정도까지는 처리를 할 계획을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당원 개정안 통과되고 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 아니면 7월 초쯤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서 아마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정상 후보 등록 위해선 현 대표직 내려놓고 선거 준비해야 하는데, 정치권에선 여하튼 특히 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 연임 기정 사실로 이제 받아들이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지만 최종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자, 의원님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 연임 필요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당내 공감대가 과거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도 처음에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변화나 당내 흐름들, 특히 당원 중심주의, 당원 주권주의가 강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충분한 견제,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말고는 특별한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또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연임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이제 함께 일하는 분들은 좀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당내에서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는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더 큰 대의를 위해서는 연임 필요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 고민해야 될 지점은 어떤 거냐면요. 네. 이재명 대표를 대신할 만한 대안이 아까 없다는 그런 공감대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당에게는 중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아서, 지금부터라도 좀 좋은 정치인들, 뛰어난 정치인들이 많이 발굴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다양하게 좀 제공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고민의 지점이기도 하다, 그런 네.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언론에 대한 그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망언이다, 막말이다 비판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총선 압승 후 특검과 탄핵으로 검사 판사들 공갈 협박하더니 이제 언론까지 겁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수석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변호한 사건이긴 한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네네. 국정원에 의해서 중국 공문서가 조작됐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당시에 언론이 굉장히 끈질긴 추적과 관심으로 사실 조작의 실체를 밝혀내는데 언론이 결정적인 역할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수많은 또 조작 의혹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때와 달리 언론들이 이런 조작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하거나 아니면 추적해서 보도하거나 하는 것들이 좀 줄어든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은 사실 시민사회 쪽에서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또 우리 민주당에서는 사실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해 왔거든요.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언론의 자유가 국제사회에서의 언론의 자유 등급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한편으로는 실제로 수사권을 동원해서 언론을 집요하게 탄압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독립 속에서 언론의 책임도 함께 충분히 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양문석 의원이 기레기의 품격을 애완견 수준으로 높여줬다 이런 취지의 어떻게 보면 언론 비하 발언을 하면서 이제 이 대표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기자협회라든지 전국 언론노동조합이라든지 방송기자연합회 등 현업 언론단체들이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비하 발언으로 언론을 폄훼하고 조롱하며 이걸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과를 요청한다. 이런 성명서 발표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을 표하시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제 개인 의견이니까 양문석 의원의 의견도 개인 의견이니까 저는 과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별도의 특별위원회까지 당내 당특위까지 만들어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언론인들과 함께 맞서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도 저희가 방송 3법을 당론 발의했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입법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언론이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리고 정치권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기 위한 것들이라 민주당이 오히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맨 앞에 나서서 언론인들과 함께 싸우겠다라는 그런 각오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꾸려서 여러 입법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법 왜곡죄 신설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수사기관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셨고요. 법 왜곡죄 발의도 준비 중입니다. 발의하신 법안 핵심 내용 좀 짤막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사건 조작죄라는 것은 이미 국가보안법에 있는 범죄인데 수사기관이 위증을 교사하거나 증거를 조작하거나 해서 사건을 만들 때에는 조작할 때에는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게 하는 범죄를 일반 사건에서도 다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하자라는 법이고요. 네. 법 왜곡죄는 판사, 검사, 중재인 등이 사건에 있어서 특정인을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해서 적용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인데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독일에 있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실제 독일에서는 이 법이 독일 통일되는 과정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이 됐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 예전에 노회찬 전 의원이 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꾸준히 주장하셨던 것을 제가 이어서 발의를 했다. 이렇게 21대 때 발의했던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22대 때는 발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 이런 판사 선출 관련 논의도 이제 언급을 했고요. 이 판사 선출제 이것도 이제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이거는 아직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차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 외국에서는 판사를 선출하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논의 혹은 이런 아이디어들이 제안되는 것이
판사가 재판을 하는 재판권이 사실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 판사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람이냐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이 있거든요. 네. 국민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선출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종의 임명 방식이다 보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지만 국민이 직접 권한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법부가 판결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민주적 통제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네. 그런 논의 과정에서 대안으로 제안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검사 판사 탄핵이라든지 판사 선출제 이제 거론 이런 거 관련해서요. 입법부 파괴도 모자라 사법부를 파괴하려 든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를 이재명 대표 방탄용 로펌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시스템을 흔든다. 여당은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참 애처로운 비판인 것 같고요. 사실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지금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 올인하다가 총선에 대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도 이재명에 대한 심판론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는 그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사법부는 입법부를 견제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법원 가서 다 재판받지 않습니까? 반대로 법원이 문제가 있으면 입법부가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헌법상 있는 권한인 탄핵제도를 활용하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런 권한들을 행사하는 것을 지나치게 자제해와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더 이상 이런 민주적 통제를 안 받는 저런 기관들의 폭주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라는 임계점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확 제도를 개혁하는 것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충분히 행사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혁하자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일부에서는 아니다. 한 번에 헌법 등을 개정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한 번에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과 사법개혁의 그런 역사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한두 가지 얘기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애처로운 비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민주당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